세 번째 원정 고장입니다. 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넓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다는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 비행. 예. 오늘 6번째입니다. 예, 그러네요, 벌써. 예, 빠르죠. 예. 아니,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여의도와 노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또 일요일마다 또 이렇게 비행기도 타고 저공비행도 하고 예,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다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5편에서 우리 저 카페에 만들어진 거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꽤 많은 분들이 새로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리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리뷰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한 줄 리뷰에 최재영님 이 낙곰수보다 저공비행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좋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엘비스님이 올린 거는 보면 한국 정치 현재사 특강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면 좋겠다. 예, 그 비슷하게 예. 지적하는 분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예, 특히 2편하고 4편 우리 정수장학회 장물루님 편하고 새누리당 원조 국보위 네. 그 건은 청소년한테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리뷰상을 하나 좀 뽑았습니다. 리뷰를 올려주신 분 가운데 1편부터 5편까지를 다 듣고요. 진행자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낙검수하고 비교평가도 좀 네. 하시고 우리가 다 소개는 못합니다만 닉네임 근성이님이 아주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인이 들어간 진행자의 사인이 들어간 책을 한 권씩. 예. 노 대변인님도 진보의 재탄생 재탄생도 있고. 예, 예. 하나 사인해 오시고요. 예, 저도 하나 사인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카페 운영자한테 우리 근성이님 쪽지 보내주세요. 주소. 네, 주소 하고 진짜 성함하고요. 예, 닉네임 남겨주세요. 말고 이 주소 안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을 못 보내드려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저공비행에서 여기를 탐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추파춥스님 각하의 친인척 기업을 파주세요. 3만 있으면. 예, 그 각하의 친인척 기업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각하의 친인척 기업, 그 유명한 그 BBK 사건과 관련된, 그 회사부터가, 예. 친인척들. 다스부터 시작해서, 다스죠, 예. 이제 사위, 사돈 등등해서 효성, 한국타이야. 코롱도 있고요. 예, 이분 의견으로는, 슈퍼주스님 의견으로는 메릴린치 맥쿼리는 예, 아들하고 아들하고 관계돼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SOC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네. 그 민자 투자를 그렇죠.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효성이 설해마을 그린벨트 공원부지에 빌딩 세운 거 있다고 그러고요. 네. 예. 4대강 사업에 그 적극 참여했던 코롱 건설도 있죠. 예, 그런 건설도 있고, 또, 동창 기업도 많죠. 보니까, 낙동강 구역은, 무슨, D상공가요? 하여튼, 동지상공가 네. 출신들이, 몽땅 그냥. P지역의. 예, P지역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보헤미안님 제안, 우리나라 기득권 복합체 범위를 좀 넓혀주시면 좋겠다. 경제계, 언론, 사학재벌, 모피아. 네. 모피아는 경제부처의 네. 경제관료 마피아. 고위 관료들이죠. 예, 고위관료 마피아들입니다. 이런 제안도 주셨고요. 이것도 재밌겠다. 이거는 이제 이 살라딘 IR님이 이 원전 문제 또 아울러서 원전의 부실 시공에 관한 거를 다뤄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이건 예, 수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리뷰 남기시려면 다음에 이 저공비행 카페가 있습니다. 리뷰 카페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아직 이 리뷰에 대해서 댓글 못 달았는데 하여튼 내일이라도 짬내서 접속해서 댓글 달겠습니다. 예,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우리가 그 장물 누님 편이
예. 계속 여파가 있어서 부산에서 출연 요청이 있어서 부산 이제 현지에서 방송을 한번 하기로 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원래 이제 부산 민주공원 강당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현지에서 판단해서 부산대학교 11.6 기념관, 이게 10월 16일 기념관인데, 예, 부마항쟁. 부마항쟁, 특히 이제 부산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이어서 또 부산대학교가 자랑스럽게 또 이 이름을 딴 기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장소가 변경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장 비행 나갑니다, 우리 둘이. 네, 이날 오시는 분들은 빈손으로 오셔도 되죠. 예. 뭐 입장료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나가실 때 아마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파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뭐 모금함 정도는 놓여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런 거는 뭐 성의껏 하시면 되고. 뒤에 우리 비행기 가지고 가서 뒤에 두 분 태우죠. 그러죠. 예. 탑승객으로 예. 부산일보 노조 지부장 이호진 지부장님. 예. 또 홍승권 동아대 교수. 이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예, 지난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게 정통으로 걸린 거죠.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하신 분이 예. 나오니까 이제 이번에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주체도 지금 조금 확장되었어요. 네. 이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다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언론노조, 네. 그리고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그 사이에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3개 단체가 공동 주최를 하고 저희 비행기 가지고 부산으로 공개방송이 됩니다. 3월 7일 저녁 7시입니다. 날이 좀 포근해야 될 텐데요. 네. 예, 그리고 이번 저공비행 뭐 광고를 하나 하고 지나가죠. 지금 서론이 좀 길어집니다만 요즘 MBC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뉴스데스크가 뭐 15분 만에 끝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뉴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방송 전반이 차질 빚고 있습니다. 예, 그 김재철 사장이 재철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예. 재철이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느냐. 예. 예. 하여튼 뭐 MBC 노조 파업 수행 우리 저공비행의 이름으로 강력 지지합니다. 요즘 MBC는 안 봤나 꿈수면 충분 시청자 왜든 들렸나 정권 비판 뉴스 실종 바로 채널 돌려 MBC 누가 맞췄나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망가진 방송 이유를 말해봐 낙하산 사장 또 MBC잖아 집에 가서 또 인트 나가요 비판실 쪽 MBC 가짜니사 MBC 중계난말 MBC MB방송 MBC 기우TV 김재철 좀 있으면 선거철 집에 나가 김재철 집에 갈 때 지하철 프리덤 공정방송 사수 MBC 프리덤 네. 공영방송답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살아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그 사실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헌 정부가 이렇게 망쳐놓은 것들은 좀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MBC 노조가 원래 식당도 퇴근하기 전에 설거지하고 퇴근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날 문 열 때 치우는 그런 업소는 금방 망하죠. 그렇죠. 예. 그럼 망하죠. 밤사이에 바퀴벌레 끌고 난리 납니다. 예. KBS도 그래서 예. 파업에 이제 들어갈 좀 새노조, KBS 새노동조합이 예. 자, 팍팍 길을 넣어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 저공비행이 우리 통합진보당의 당대표와 대변인이 하는 방송이라 민원이 많습니다. 예. 당에서 민원이 와가지고요. 뭐 지시라고도 하죠.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선출, 위대한 진출 이거 홍보해달라고 민원이 왔는데 예,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이미 지난 2월 16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죠. 언제까지 네. 모집합니까? 이게 3월 12일 날 투표니까요. 네. 3월 12일까지 이제 아마 모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 자격
18살 넘으면 돼요. 이 예. 선거법은 19살인데 네. 우린 마음대로 18살로.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선거법 문제가 있어요. 예. 공무원 임용 그 자격이 18살부터예요. 그럼요. 18살부터 공무원 될 수 있는데. 군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19살 전에는 투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웃긴다 진짜. 그 재밌는 나라입니다. 예. 한 가지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부정선거 감시 요원을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요. 예. 모집할 기준이 18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예, 그런데 투표도 못 하는 투표권은 사람은. 19살부터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치려면은 바로 청년. 예. 청년이 국회에 들어가야 위대한 진출. 예. 예, 이거는 통합진보당 홈페이지도 있고요. 따로 또 거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goupp.org. 예, UPP는 통합진보당 Unified Progressive Party의 준말입니다. goupp.org 해서 방문해 주시고 여기서 최종 선출된 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6번 안에 들어갑니다. 뭐 여성이면 5번, 남성이면 6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2등 하신 분도 후순위에 또 배정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많이 입후보 해주시고 선거인단으로도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은 요새 그 오디션 프로그램, 네. MBC의 위대한 탄생과 또 뭐 어딘가 나가수와 위대한 탄생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단도 도입하고 또 10만 온라인 모바일 선거인단도 선출하고 이렇게 섞어서 멘토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20대 국회의원 한번 진보당에서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이 당의 민원사항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오늘 우리의 비행 목표. 네. 핵 발전소. 무시무시해. 예. 무시무시해. 이 후쿠시마 상공을 날아가야 됩니까? 예, 후쿠시마 이후에 예. 우리 국민들이 좀 잊었던 문제식을 되찾고, 이 핵발전소의 어떤 위험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몇 사람 빼고서, 예. 각하와 또 각하를 뒷받침하는 그 뒤에, 이 핵발전소 등을 가지고 먹고 사는 마피아들, 오늘 예. 파헤쳐야 되죠. 핵발전 마피아가 있다. 이런 예. 소문이 있어서 진짜 그런 마피아가 있는지 우리가 비행기를 몰고 서공으로. 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살할 수 있습니다. 쌀벌하다. 예. 예. 우리가 핵발전소는 이게 말하자면 원자 핵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라 네. 사실 저처럼 뭐 경제학과 출신이라든가 우리 노회찬 대변인 전공 뭐세요? 정치 외교학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정치 외교학이나 경제학 갖고는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전문적인 이 저격수를 필요로 하죠. 네. 어디에 마피아가 숨어 있는지, 예. 그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은폐하고 있는지 알아야 이 맞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뒤에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요. 네. 두 분 소개를 우선 노 대변인께서 해주시죠. 예, 우리 경주 방패장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장서서 문제를 파헤치고 또 실제 상황을 아주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오신 우리 김익준 교수님. 예, 경주의 예. 동국대학교 예.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예. 자기 소개를 한번 청취자들께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 의대 교수입니다. 김익중이라고 합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에 공동의장하고 있고요. 요즘 감투를 좀 많이 썼습니다.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집행위원장도 하고 반핵 의사회 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투를 많이 썼는데 사실 대개는 다 얼굴 마담이고 진짜 하는 것은 경주 환경운동연합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익중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이제 블로그 검색이라는 걸 해보면 원자력 발전 또는 방사능과 사람의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강연과 기고 이런 걸 하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특히 경주에서 지금 활동하시기 때문에 경주 방패장 지금 건설 중인 방패장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소개를. 예, 우리 이현석 대표는 오늘 오셨는데 사실 그 아까 핵마피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발전 마피아. 우리 영화 보면 나오지만 이 마피아가 있으면은 수사반장이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제 핵발전 마피아들 뒤를 쫓아서 검거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로 더 바빠지신 우리 이현석 대표님. 오늘 힘들게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정의행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검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검거를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사법권이 없어요. 예,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좀 이렇게 좀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시면, 예, 누구, 그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예, 와서, 예, 진짜로 검거할 수 있도록. 예. 사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검거까지는, 예. 이현석 대표님은 에너지 정의행동의 대표신데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이제 에너지 저스티스 액션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영어로는 돼 있고 뭐 하시는 활동이 많더라고요. 이 예. 단체를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저희는 이제 10년이 좀 넘은 단체입니다. 에너지 정의행동인데, 사실은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메인 주제고요. 그 중에서도 핵 문제가 지금까지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핵발전소 반대 운동, 뭐, 신울진, 그리고 이제 경주를 비롯해서 각 이제 지역마다 방패장 주민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각각의 핵 관련 사안들을 저희는 좀 중심으로 해오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연대하고 그걸 통해서 요즘 이제 정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희는 유행하기 전에 이름을 먼저 바꿨어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환경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 그래서 미래 세대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그리고 뭐 이렇게 빈부의 차, 에너지 기본권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은데 핵발전 마피아를 추적하고 그 검거까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그런 일에 뛰어드시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전공은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이런 쪽이 원래 저의 이제 주 전공이고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운동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 전력 문제가 저에게 가장 큰 화두였고 오늘 뭐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거 뭐 좀 많이 그동안 좀 모니터링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직격으로 바로 그냥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바로 비행기를 몰고 가보죠. 네. 직선 라인으로 갑니다. 네. 핵발전소에 마피아가 있습니까? 있죠.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목표 지경은 원래 튀어나온 것부터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1월 말에 우리 지식경제부의 조석 차관님이 계십니다. 조석. 예, 조석. 아침 저녁으로 차관만. 예,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경주 아까 방패장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방패장 주민투표를 할 때 방패장 부지 선정을 하는 기획단의 기획단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 기획하고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1월 말에 이 핵발전소 수출 협회가 있습니다. 원전 수출 협회. 그 협회 신년 할애식을 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요즘 교수 모임, 무슨 모임 사적인 이제 반핵 진영이 많이 있다. 근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옴표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원자력계에서 잘하는 방법 있지 않느냐. 원자력계.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원자력계. 네. 그래서 이거 수명 연장 관철 못 시키면 여기서 집에 가서 애기 볼 사람 많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자기 수명하고 이제 원자력 발전 수명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마피아의 특징은 안 보이는 데서 활약하고 그들끼리 결속력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차관님이 직접 우리 원자력계 얼마나 급했으면. 이게 사실은 몇 가지 지금 이제 심증이 있고 아직 물증이 지금 이제 계속 확보 중인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라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월성에 있는데. 고골이 1호기고 그 다음에 경주에 월성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중수로용
예. 네. 중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예, 중수로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지금 30년이 원래 예, 원래 30년의 단계인데 수명이었고 넘었죠. 아니,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거의 다 이제. 됐으니까. 올해 30살 됩니다. 고비는 올해, 이제 완전히 30살 넘어갔고, 넘었고. 예, 월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수로용, 캔두형이라고 부르는데, 캐나다에서 수입해가지고, 이걸 수명 연장했던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오늘 새벽 4시 반쯤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자로에 열을 식히는 냉각제 펌프의 온도 감지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자동으로 멈춰선 겁니다. 68만 킬로와트급인 월성 1호기는 올해로 30년 설계 수명이 끝나지만 한수원이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고리 3호기와 울진 1호기에 이어 80년대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가 잇따라 멈춰서자 전문가들은 원전의 노후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거든요.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으로 치면 그 장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성인병처럼 어떤 그 예고가 아닐까. 현재 정기 점검 중인 울진 4호기와 신고리 1호기까지 합쳐 모두 3기의 원전이 발전을 중단하면서 전력 수급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던 와중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연장 못하면 우리 집에 가서 애기 본다. 애기 본다. 이제 그 핵발전 마피아들 해고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경고 사인 하나 알려주신 그럼 거죠. 주로 핵발전 마피아들은 어디에 서식합니까? 정부 안에 물론 물론 지식경제부 안에 서식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고. 네. 학계도 있겠고. 뭐 학교는 당연히 소위 얘기는 저희는 이제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예, 핵발전소. 원자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예.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구원, 원자력 문화재단, 네, 뭐 이런 이제 문화재단, 원자력 안전재단도 있나요?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있죠. 안전위원회, 뭐 이런 데들이 원자력자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여러 군데 많이 계시죠. 또 발전소 건설하는 걸 또 업으로 삼는 대형 건설에서 현대건설. 그래서 저는 현대, 두산, 건설하고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 핵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자력계에서 이 청와대 급파에 모신 분입니다. 이게 각하가. 왜 그러냐. 특히 건설업계에서. 건설업계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두 개 포함해서 전체 23개가 이제 가동 중인데, 그 중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21개 중에서 13개를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절반 이상을. 네, 그리고 7개 지금 건설 중인데 그 중에 5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하고 회장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회장 사장을 그렇게 연결돼요. 사장 회장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체르노빌이 딱 터져요. 체르노빌 터지고 나서 최초로 우리나라 핵발전소 지은 게 영광 3, 4호입니다. 근데 우리 각하께서 당시에 직접 계약서에 사인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몰랐네.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현대 계열사가 됐구나. 그렇죠. 핵 문제만 놓고 본다면 핵발전소 마피아 출신인 거죠. 네. 우리 재벌들 지금도 멤버십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개 더 짓는다는 발표, 정부 발표가 결국은 현대의 하청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짓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업체가 현대건설이고요.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것도 주 사업자가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전체는 한전 이제 컨소시엄이지만 그런 면들에서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더 높은 데 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핵발전 마피아는 청와대에도 서식하고 있다. 결론에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이 핵발전소에 대한 이제 걱정, 관심이 많아지고 또 외국에 보면 영국이라거나 독일이라거나 이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이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이제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핵
르네상스. 예. 핵발전 르네상스를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해서 맞습니다. 납득이 안 갔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요. 이건 뭐 그러니까 체르노빌 확실한 때로 거죠. 지었다 이거지. 집에 안 가려고. 확실한 거죠. 잘못하면 집에 가서 애 보게. 아, 그렇죠. 야, 구체적으로 경고까지 했는데. 아, 야. 해야죠. 이건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각각 최대 140만 킬로와트짜리 원전 4기씩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를 고려해 최종 후보지 발표를 미뤄왔지만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능력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에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핵발전과 관련된, 우리 원자력 발전 이렇게 말을 안 해서 핵발전을 썼습니다. 예. 그냥 원자력이 아니고 그게 핵력이죠, 맞습니다. 핵력. 예. 네, 맞습니다. 핵력입니다. 예. 원자력이 아니고요. 원자핵을 붕괴시켜서 거기서 맞습니다. 에너지를 뽑는 그게 거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예. 핵발전이 맞는 핵발전이죠. 영어에서도 뉴클리어. 그렇죠. 예. 그게 이상하게 원자력으로 이렇게 예. 마치 뭐 좋은 것처럼 네, 맞습니다. 방사능은 비타민이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해되게 예. 천연 방사능은 천연 비타민이고. 그러니까. 인공 방사능은 인공 비타민.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 핵발전에 대해서 궁금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쭉 나열해 보면, 첫째, 진짜 안전할까? 그 다음에 값이 싸다고 그러는데 정말 쌀까? 이게 생산비가.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좀 있어도 전기 부족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걸까? 그 다음에 이게 뭐 다 해서 했는데 폐기물 같은 게 나와서 지금 어디다가 묻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는 있는 건 알겠는데 예. 대안은 있는가?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몸으로 금방 느끼는 거는 이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예,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핵발전의 안전성 문제 또는 위험성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김익중 교수님께서 의사하시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보면 강연에서 발표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예, 뭐 굉장히 같은 거를 여러 번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이제 핵발전의 그 사고 확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약이 올라서 쓴 거예요. 경주에 살다 보면서 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경주환경연합이 이 성명서를 발표하면 원자력의 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경주 시민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3번이나 들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사고 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100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100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를 제가 3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 100만 분의 1이려면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 개가 있고 30년 동안 그렇죠. 평균 한 개. 네, 그 중에서 한 개가 터져야 100만 분의 1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전 세계 핵발전소 100만 개가 아니고 한 4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터진 거 개수 세보니까 6개인 거예요. 쓰리마일 하나 있고 체르노빌 하나 있고 후쿠시마 4개 터졌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요. 3마일이라 하면 미국의 그렇죠, 원전 사고. 미국의.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79년. 네.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네. 옛날 옛 소련 연방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터진 그렇죠. 거죠. 예. 저게 86년. 86년. 예.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기가 터진 거는 작년이고요. 예. 제가 79학번이거든요. 79년도에 79년도에 입학할 때 예. 쓰리마일 나고 졸업할 때 체르노빌 나서 저공 비행을 하다 보니 7년 만에 전공이 딱 그 졸업했습니다. 운명처럼 정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80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씩 터진 거거든요. 80개 중에 하나로 양보를 하시죠, 뭐 그냥. 예, 80개 한 예. 개면 우리나라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3개 있지 않습니까? 5개 짓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4분의 1 정도 계획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률 계산을 해봤어요. 그 고등학교 그 수학 정석에 나온 공식대로 해봤더니 21개일 때 24%가 나오고 그렇죠. 23개 되니까 27% 됐습니다. 한 개에서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이제 27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만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물어보고 싶다. 100만 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이제 70년대에
MIT 공대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75년도에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고 날 확률을 다양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 계산을 했는데, 그 발표 나고 나서 4년 뒤에 79년도에 들이마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방식은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방식대로 뭐 비행기 사고 나는 것보다 안전하다, 교통사고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계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발표됐던 그 문서가 계속 지금도 반복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큰 원전 사고, 핵발전소 사고들, 사고 원인이 뭐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3마일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자 실수인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고. 스위치를 끄거나 내렸거나.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는 아시다시피 자연재해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뭐 다른 이제 인재들도 같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부품들이 들어있는 아주 거대한 기계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수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품이 고장날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지 알기 힘들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의 원인은 1000가지쯤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카드 3장 뽑았다. 그거 다시 집어넣고 다음에 섞어서 또 뽑으면 그 카드 또 나올 확률 굉장히 낮다. 다음 사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 없던 처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새로운 어떤 양상의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죠. 똑같은 게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해저 지진이 일어날 줄을 그렇게 예측을 못했죠. 일본에서도 요번 동일본 대진처럼 진도 9짜리 지진이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일본에서도 진도 9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요번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던 것도 예측이 전혀 안 됐던 뭐 이런 거니까. 원전 핵발전소 사고는 이제 확률이 높냐 낮냐도 문제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죠. 체르노빌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백러시아는 뭐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 86년 4월 26일 새벽 체르노빌 원전의 4번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모두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원전은 문을 닫았지만 재앙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코가 2개인 이 어린이와 2 다리의 발육이 멈춰버린 이 아기는 체르노빌의 악몽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10분, 100분 양보해서 정부에게도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은 왜 그런 확률이 있는 것에 이렇게 자꾸 집중시키냐는 거죠. 이거는 100만 분의 1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이미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왜 우리나라의 운명을 여기다 걸어야 되느냐. 납득해 설명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뭐 그런 위험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혹한기에 혹서기가 있고, 국내에 다른 에너지원이 없고, 또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은 이미 다 이제 끝이 난다는 게 예정되어 있고, 고로 새로운 위험성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열릴 때까지는 이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이제 핵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 논리거든요.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예. 많은 거짓말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값싸다 이거부터 좀 값싼 거 아닌가요? 일본이 원래 값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생기고 나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어요. 사고 비용, 그 피해 복구 비용, 배상 비용을 빼고 계산했을 때 화력 발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게 뭐가 들어간 거냐?
거기에 예를 들면 핵발전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기 밑에 산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이게 세트예요. 예. 그래서 양수발전을 필요 없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같이. 예. 그런 비용들 다 넣었더니만은 이제는 화력발전이랑 동일하다.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핵발전은 경제성 끝났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네. 30년, 40년 후에는 이제 이걸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 비용까지. 예. 그럼 그 폐기 비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그걸 이제까지 폐기 비용 넣고 계산한 겁니까? 넣긴 넣었어요. 조금. 근데 넣었습니다. 아직 폐기를 해본 적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그게 제대로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럼 싼 이유를 실제 그 어떤 이 비용 구조까지 네. 다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그걸 밝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싸다면 다 밝히면서 예, 인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싼 건지 단가를 좀 밝히시오. 네. 절대 안 밝힙니다. 국가 기밀입니까? 국가 기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밝힙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밝히는 그렇죠. 거예요. 숨기는 게 많은 겁니다. 이제 이 대목은 제가 좀 아무래도 이제 엉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도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 돈 계산이요. 약간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또는 핵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거나 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네, 위험 예, 비용. 예. 그럴 때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선 원전 건설 비용은 똑 떨어지죠. 이건 지금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예. 돈이니까요. 그다음에 원료비. 이제 뭐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 운영비. 원료 조달이라든가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또 확실하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폐기 비용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준위, 중전위, 중저준위.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갑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등등. 이거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 사용 후 해결로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또 있고요. 그럼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다 쓰고 나서 이 핵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핵발전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중저준위 이것까지 폐기물입니다. 예컨대 반감기를 다 계산할 때 앞으로 300년, 400년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보관해야 이제 방사능이 다 끝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때까지 비용을 전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서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사고 확률 곱하기 사고가 났을 때 예견되는 피해 규모를 그렇죠. 곱해서 이것을 잠재적인 위험 비용으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원전 건설 비용, 땅 사고 짓고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가동하고 원료 조달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거, 예, 운영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단기간 내에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리 비용 여기까지 정도만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나머지 사고가 날 경우에 비용이라든가 또는 핵발전소 그 자체가 거대한 폐기물인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예, 이 핵발전의 전기값이 생산비가 화력발전이라든가 다른 거에 비해서 싸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제대로 포함시키게 되면 결코 지금 이 핵발전 전기는 다른 대안적 발전에 비해서 값싼 게 아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계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식에 투입됐었던 이거는 비용이 얼마, 폐기 비용은 얼마, 사고 비용은 얼마 이 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 식이 공개를 계산하고 안 나서 해요. 1kW당 얼마 답만 내놓은 거. 답만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노회찬 대변인님 대학 들어가실 때 본고사 있었죠? 네, 있었죠. 본고사 수학 문제 이렇게 풀면 점수 어떻게 나옵니까? 식 안 쓰고 답만 쓰면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 가라죠. 뭐. 설사 맞았다 예. 하더라도 점수가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뭐 컨닝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쉬운 딱 좋은 거죠. 거죠. 그렇죠. 우리 김익중 선생님도 79년도 대학 들어갔으면 본고사가 있을 때죠. 네, 본고사 5문제. 이과시니까 수학 2까지 다. 풀었습니다. 저희 문과는 6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보고 답만 쓰면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그 폐기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폐기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거는 저쪽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 비용에 대한 충당금, 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할 때 대처하기 힘드니까 미리 이제 정리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 비용을 이제 이 충당금을 정리받도록 돼 있는데 그걸 정립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정립 안 하고 있어요. 그건 한수원에서 정립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 정립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원자력 이제 핵 발전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적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나니까.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값싼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정립해서 정립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30년, 4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이제 비용 바가지를 쓰는 거죠. 갑자기 이거야말로 폭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탄. 예. 다음 세대한테. 2004년도에 감사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였는데. 충당금을 안 쌓는다고? 예. 그래서 그 발전소 폐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 폐기물 처리 비용 이 두 개를 기금으로 적립해라라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한꺼번에 돈을 안 내놨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걸로 이렇게 해버렸고 폐기 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지금 안 내놓고 언제 내놓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비용이 그냥 장부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또 돈 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새로 짓는 데도 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싸지 않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 얼마 전에 그 듀크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있는 교수들이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로 이제 통계를 내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태양광하고 이제 핵발전의 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핵발전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태양광은 날이 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술 개발도 되지만 처음에 초기 투자만 되면 그 다음에 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2010년도에 역사적인 크로스오버를 했다. 2010년. 예, 재작년도에. 그러니까 핵발전 비용이 태양광보다 비싸지기 시작한 게 2010년도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 사실은 제 생각하는 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거가 핵발전보다 싸진 거죠. 핵발전이 이제 제일 비싼. 예, 제일 비싼 게. 제일 비싼 제일 전기가 비싼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뭐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그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 그분이 이 한동안 환경론자들 반핵론자들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등등 온실가스의 재앙, 애견되는 재앙, 그것은 지구가 달궈진 후라이팬처럼 돼서 양극지방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다, 생명체가. 이 가설을 토대로 해서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전 대체하는 기술적 발전이 있기 전까지는 과도적으로 핵발전이 이 청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온실 효과를 방지하는 다는 면에서 그 주장이 한동안 상당히 굉장히 많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핵발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깨끗한 발전이다.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한동안 귀가 싹 쏠렸어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 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어나 자꾸자꾸 하늘이 좋아집니다. 이 하늘 끝까지 가는 푸른 하늘과 사랑에 빠지다. 우리 푸른 하늘 푸른 에너지 한국수력 원자력 보이면 깨끗하죠. 몇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핵 발전을 할 때는 CO2가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라늄 분열 반응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라늄을 채굴하고 농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농축 시설에
쓰는 전기를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2개나 있어요. 전기를 그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전기 소비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은 미국에서 뭐 하는 우라늄 농축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쓰고요. 폐기하는데도 이게 어쨌든 다 잘라내고 하는데 다 트럭이 가고 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CO2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비행기, 안 되죠. 전기 배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다 석유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전기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대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자력 핵발전으로 생기는 전기 에너지가 전체 우리 국가의 전기 사용량 중에 몇 %이고 전체 에너지 중에는 몇 %쯤 됩니까?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매년 조금씩 다른다마는 20%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전기 중에 지금 한국의 핵발전은 약 3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기 중에서는 31%. 네, 전체 에너지 중에서는 한 18%, 20% 거의 미만, 20% 미만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2024년까지 줄여나가겠다가 아니라 늘려나가겠다. 31%를 59%로 각하께서 우리 각하께서 전기 중에 점유율을 핵발전의 점유비를 31%에서 50% 넘는 수준으로 59%까지. 야, 대단하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도 이 전기를 100% 다 핵발전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석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쟁점은 아까 제가 제기한 것은 이 청정에너지냐 할 때 방사능이 나오니까 청정은 아니지만 저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핵분열의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가동시키는 데는 또한 많은 전통적 에너지의 소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얘기인 거죠. 폐기물은 우리 뭐 중조준이 이제 경주에 들어가는 경우는 300~400년입니다만 고준위의 경우는 10만 년에서 100만 년이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아직 10,000년을 못 살았는데 이 10만 년에서 100만 년. 이거 미국의 대표적으로 육하산이라고 있습니다. 육하산에 벌써 80년대부터 여기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10만 년 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유가탄 반도? 멕시코 쪽에? 멕시코만 쪽에 있는 거? 육하산. 네바다 사막. 네바다 사막에 있습니다. 10만 년을 앞으로 가야 되니까 10만 년 전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으면 10만 년 후에 또 물이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스톱.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계획이 지금 올스톱 된 겁니다. 인류의 역사 스케일을 그러니까 역사의 기간 자체를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문명의 역사가 10,000년인데. 그러니까요. 10만 년. 그 100배를 지금. 구석기 시대가 한 5만 년 정도.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에서 그 월계동에서 작년 가을에 이제 어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이제 아주 이제 예민해진 어떤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폐아스콘, 즉 아스팔트를 조사했는데 체르노빌. 세슘. 그 사고 당시의 그 방사능 수치하고 비슷한 수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이 폐아스콘, 아스팔트를 걷어냈습니다. 걷어낸 양이 30톤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지금 서울 상계동 주택가 인근의 공원. 한켠에 폐아스팔트가 쌓여 있습니다. 이달 초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부랴부랴 철거한 아스팔트 330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폐기물로 규정했는데도 안전장치라곤 파란 천막뿐. 어떤 부분은 그대로 대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방사선량은 여전히 평균치의 10배를 웃돕니다. 철제 드럼통과 같이 방사능 차폐가 되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이 돼야 됩니다. 방사성 물질이 토양 안으로 들어가 오염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처리할 곳이 마땅히 없다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주민들은 주택가 근처에 방사능 아스팔트를 열흘 넘게 방치했다며 구청에 항의했습니다. 일단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옮겨주세요. 노원구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야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보관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정부도 아스팔트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원구청 뒷마당에 있습니다. 왜? 그게 30톤이나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더 조사를 해보니까 방사능이 있긴 있는데 저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도 수용한다더라도 그럼 저준이라도 이거는 방사 폐기물이니까 방사능 폐기물이니까 치워야 되는데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이런 걸 처리하는 비용도 누가 내느냐. 또 비용도 마련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은 그건 다 신용일 뿐이고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실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자력 이 발전소,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것들 지금 어찌 보면은 끙끙 앓고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절대 안. 이게 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넘겨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글쎄, 10만 년 후에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뿔도 하나 달려있을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이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을 통하면서 100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100년 후까지 이제 살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보장하나요? 그분은 원래 1년 후면 탄로날 거짓말도 팍팍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체르노빌이 딱 그 꼴입니다. 뭐냐면은 체르노빌 사고 난 지 25년, 26년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관을 씌워놨어요. 이 수명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죠. 씌워버렸는데 이게 이제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5천억을 모아가지고 또 씌우려는 걸 좀 공사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씌워봤자 이게 수명이 100년이에요. 그럼 이런 짓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만 년 동안. 아무리 작게 계산해도 800년은 씌워야 돼요. 그럼 100년 뒤에 그 우크라이나 후손들은 또 돈 모아가지고 선조들이 물려준, 100년 전 선조들이 물려준 발전소, 돔 씌우는 거를 돈 받으러 다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럼 800년이면 옛날 뭐 징기스칸 그 이제 사라질 때 얘기인데. 그렇죠. 800년이면 이제 우리가 고려 중기에 그러니까 뭐 원나라 쳐들어오고 무신 정권 서기도 전이다. 그때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그런 건 거죠. 그러면은 원나라 중기에 우리가 한때 이제 억압에 있었으니 그럼 지금도 그럼 돈 내놔라. 지금도 여자들 뽑아가지고 보내야 돼 원나라로. 보내야 돼.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김익중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정의 행동 쪽에서는 특히 이제 이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체계나 이런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럼 인간이 항운동물인데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체온 유지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가 엄청 들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층 빌딩에 지어놓고 엘리베이터도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다소 위험하고 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도 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반핵 운동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그렇죠.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전기 안 쓰냐. 그러니까 니부터 쓰지 마.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전기를 안 씁니까? 전기 없으면 지금도 이런 거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탈핵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당장 올스톱을 하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러면 언제 영으로 만들 것인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일본이 원전 건설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2050년 원전이 제로가 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새로운 원전 건설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2050년이면 원전 제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한 원전을 차례대로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발표한 거 되면 2040년에 영으로 만들겠다. 2012년을 탈핵 원전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일단은 그 원전 수명을 30년으로 계산했고요. 그렇죠. 사실 일본은 지금 40년으로 지난번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2050년에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원전 제로의 해로 만들겠다는데 우리는 2040년으로 했고.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지금 이제 계획 중인 건 전부 다 이제 계획 자체를 폐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이제 이미 지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고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폐쇄시켜 나간다는 건데 예. 혹시 뭐 김진 선생님 보기에 좀 더 조금만 더 땡겼으면 네, 하여튼 그러니까 탈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게 뭐 40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고 그 기한의 시나리오를 잡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고 효율을 높여서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에너지원들, 핵발전이 아닌 좀 더 친환경적인 화석연료나 또는 재생에너지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2040년이면 지금부터 약 한 30년 남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스톱, 뭐 전기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반핵운동의 논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치 핵발전을 비판하고 탈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그러면 당장 전기를 다 올스톱 하자는 얘기냐? 이거는 완전히 오해거나 조금 악의적인 저는 고의적인 악의적인 전동이라 보고 그래서 독일이 지금 86년도 이후에 안 지어서 2022년도에 0으로 만들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의 지금 목표인 거고 일본이 이제 오늘 저녁이면은 한기가 또 이제 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54개 중에 그거까지 꺼지면은 2개 남습니다. 2개 남죠. 예.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엄청 높여놨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정기점검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다 정기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준을 높여놓으니까. 예, 기준을 높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다 반대하는 거죠. 가동을. 예, 재가동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이 지나면 지금은 3기 가동되고 있고 오늘 저녁 때 1기가 꺼지고 1기는 3월 말, 1기는 4월 말. 그럼 4월 말이 되면 일본은 54개의 핵발전소가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초기에만 지진 직후에 초기에만 계획 정전을 했지. 지금도 전기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산업 사회가 된 국가에서.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 중성지방 든 음식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 굴물래. 아니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 나쁜 거 안 먹겠다는 근데 것이지. 중성지방이 뭡니까? 중성지방이 뭐 마가린이 뭐냐. 그런 거. 아주 예. 악질. 안 좋은. 그 악성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거죠. 지금 막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핵을 하자 그러면 당장 핵발전소 가동을 다 멈추자는 뜻이 아니고 조심조심 사고 나지 않게 일단 쓰고 그러면서 새로 짓지는 말고 지금 쓰는 것은 수명이 끝나면 안전하게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그 기간 동안에 소비를 감축시키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더 발전시켜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원전 제로 탈핵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거고 이제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2012년 금년을 이 탈핵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 해로 잡고 원년으로 그리고 2040년에 이제 가서 완전히 영으로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신규 핵발전소는 완전 금지하고 그렇죠. 기존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핵발전소의 발전량이 줄어드는 데 맞추어서 수요를 감축시키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하고 동시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산업용 전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력 소비량이요. 노 대표님이 좀 자료 좀 보셨죠? 우리 전기를 도대체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씩? 전기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산업용 전기를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등 이제 산업을 갖다 발전시킨다는 이유로다가 원가보다 훨씬 싸게 그리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보다도 더 싸게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네 슈퍼에서 쓰는 전기 비용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쓰는 전기 비용이 이마트에서 쓰는 전기 비용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게 맞습니다. 이마트 전기도 산업용으로 돼 있어요? 이마트가 일반용이라 하더라도 그게 또 경부화라 해가지고 경부화 고압으로 들어가서 훨씬 값싸게 훨씬 쌉니다. 지금 제가 지금 대충 본 걸로는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51% 정도를
산업용 전기가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가정은 1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용이거나 공공용, 농업용, 예. 교육용. 이렇게 농업용 조금 있고 지금 상업용 28%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가정용을 갖다 이마트보다 더 비싸죠. 비싸죠. 비싸게 해놓고 그 전기요금 몇 달 안 냈다 그래서 단전해버리고. 그래서 예. 저 몇 년 전에는 그 집에 촛불 켜고 자다가 불나서 죽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 요금이요. 산업용하고 가정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가정용의 경우에는 누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쓰면 단가가 올라가죠. 많이 쓰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하고 가장 높은 비용하고 약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 쓰는 사람과 아주 많이 쓰는 사람. 아주 많이 쓰는 사람. 근데 일반용의 경우에는 누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은 높지만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은 영누진이 되는 거죠. 예, 싼 거죠. 기본 요금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높게 돼 있기 많이 쓸수록 킬로와트당 평균 단가는 떨어지는 영누진제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산업용의 경우에는 그것과 별도로 일요일의 경우에는 그 경부화 요금제라고 해서 일요일과 심야 시간대에는 할인율이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 할인. 예, 그래서 그것이 원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는 논의가 한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의가 막 되고 있을 때 산업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오히려 역으로 일요일만 경부화 요금제를 적용해주지 말고 토요일도 요금을 낮춰달라. 오히려 좀 낮춰달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죠. 지금 산업용 그 전기요금이 이 공공시설 있죠. 학교나 박물관에 들어가는 전기보다 더 싸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표를 보니까요. 이게 좀 웃기는데 판매 단가가 아마 킬로와트당 같아요. 일반 주택에서 가정에서 쓰는 거는 119원 85전. 그러니까 120원쯤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용 이게 이제 공공 영업용 이런 건데 이거는 99원쯤 돼요. 그러니까 한 20원쯤 싸요. 그 가정에 쓰는 것보다. 교육용은 그거보다 좀 더 싸서 학교나 박물관은 87원. 근데 산업용, 이 삼성전자 이런 데 쓰는 거요. 현대자동차 이런 데 쓰는 거는 76원이에요. 76원이니까 이게 가정은 120원. 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는 77원. 맞죠? 한 1.5배 이상 가정용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 현장에서도 전기값이 이제 특별하게 특혜를 받으니까 밤에도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이 가로등보다 더 싸다. 가로등은 81원인데 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는 76원 63전이에요. 이게 70년대부터 산업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21세기 이제 2010년대 지금까지도 그냥 관행적으로 쭉 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 민간 가게에서 전기요금을 많이 내서 그 한전의 적자를 메꿔주고 대기업은 이 전기를 그냥 싸게 갖다 쓰니까 결국 민간 가게가 대기업에 보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서민들도 삼성전자에 전기세 보태주는 거예요? 불쌍한 삼성전자 도와주는 꼴. 서민들이 삼성전자. 불쌍한 삼성전자. 전기요금 낼 돈도 없는. 아니 우리는 또 몇 달 안 내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전기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요금이 글로벌로 할인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싸다 보니까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서버실을 선정희 사장. 선정희 사장이신 서버실을 부산으로 옮기겠다. 왜냐하면 거리적으로도 얼마 안 될 뿐더러 서버실은 전기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DC라고 그럽니다. 그 IDC 센터를 우리 분당에 있는 것처럼. 분당에 있는 것처럼 옮기겠다. 이런 이제 그걸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고. 전기요금 싼 걸로. 전기요금이 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득을 주게 되는. 정부 측 인사들이 이 핵 발전소를 이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 30%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을 안 할 거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를 요금을 제대로 내는 것으로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이 전기 이제 과다 사용을 줄임으로써도 지금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지난 9월 15일 날 그 4상기 유령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정부에도 전기를 아끼라고 확 많이 막 압력을 넣었어요. 산업계에. 그랬더니만은 과태료 매기고 뭐. 그렇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한 이 정부의 강제 절전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불만이 큽니다. 계약 전력이 1000kW 이상인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사용량을 10% 이상 줄여야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7천여 개 기업들입니다. 일부에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손해를 보느니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당시 신문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전기는 우리 쓰겠다. 왜냐하면 그 과태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아예 거. 대놓고 산업계는 대놓고 전기에 못 아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 있고 나서 일본은 산업계가 앞장서서 절전했습니다. 이거 위헌 소송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제 산업진흥을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기업체가 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를 할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비용을 왜 민간 가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 국가적 과제니까 일반 조세에서 걷어서 하는 게 맞지. 왜 전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삼성전자를 매겨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정책 판단자 머릿속에는 가정집에서 쓰는 거는 소비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예. 생산하는 거고. 이런 그 생산의 과실이 어디로 갔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 쓰면 다 생산 활동인데.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위헌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옛날에 독일의 이 석탄 산업 합리화 자금을 소득세의 7%를 붙여서 징수한 게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위헌 소송을 내는 거 한번 당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우리 큰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건 진짜 열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내가 전기요금 내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보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훨씬 가난한데. 맞습니다. 토해내 이거는 한 3년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겠는데. 이거 진짜 은근히 열받네.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원전을 가동을 했습니다. 핵발전소를. 그 결과 중저준위를 포함해서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렇죠. 근데 우리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아주 고준위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중저준위의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이야기되는 폐기물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이거 안전한가요? 둘 다 임시 저장실에서 저장을 하고 있었죠. 그 핵발전소에 지금도 깔려 그러고 있는 있고요. 임시 그렇죠. 저장소에 네, 발전소 부지 안에 예. 임시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임시 저장소들이 거의 꽉 차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니까 방폐장을 지금 만든다고 해서 그게 경주로 경주. 결정이 됐죠. 그래서 경주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하 170m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동굴 공사가 한창입니다. 4km에 이르는 터널이 뚫렸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패물이 최종 저장될 처분고 6기 가운데 4기는 완성 단계입니다. 지난 2010년 6월까지였던 공기가 2년 반 연장돼 올 연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1년 반 늦춰졌습니다. 당초 3등급으로 조사됐던 안반 등급이 실제 굴착 결과 강도가 낮은 4, 5등급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배출되는 지하 수량도 하루 3,000톤으로 착공 초기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연장이 지금 3번째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 6개월 동안 공사 기간 연장을 하고, 그건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그거는. 계산 처음에 좀 잘못했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는 30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 전체가 24개월인데 이게 2배 이상 길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18개월이 또 공기 연장이 됐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안반이 굉장히 나빠요. 안반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낮은 5등급이 삽으로 팔 수 있는 게 5등급이에요. 근데 푹 넣으면.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토목공학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삽으로 파지는 안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안반이라고 안 하는데. 석돌이라고. 하여튼 지금 경주 방패장 지역은 절반 이상이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안반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거기다가 토암산 쪽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흐르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를 파면은 무너지고 또 그 사이에 물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공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저준위도 그렇고 고준위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핵발전소 군내에 있는 임시저장고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방패장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까? 예, 필요하다고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군에 그냥 임시저장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하. 왜냐면은 방패장이 지금 하여튼 공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지만 공사를 뭐 우찌우찌 해서 다 지었다 하더라도 이 방사능이 새는 거예요. 셉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방사능은 세계급 세계 그렇죠. 마련인데 이제 그 생 것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형 구조, 그렇죠. 통바위라거나 예, 그게 그런 데 주로 골라서 짓게 되는. 독일은 암염광산 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고을레벤.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얼마 전에 다시 또 끄집어 내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고레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염광산이.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말씀하신 정도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면 문제가 되고 그냥 절대로 세면 안 되게 그런 안반에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지금 짓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끄집어 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뭐 나중에 물이 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후에 관리도 안 하고 이런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뭐 작년에 국회에서 조성수 의원이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지역이 경주 방패장 밑에 그 지형이 생수 공장을 지으면 딱 맞을 만큼 지하수가 막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짓고 위에를 덮어버리면 체르노빌도 지금 한 30년 되니까 이제까지 덮은 거 부족해가지고 1조 이상 돈 들여서 또 씌워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중품을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에 넣는다 했는데 금고를 갖다가 종이 박스로 만든대. 그거 좀 비슷한 거 같습니다. 다이알 뭐 아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라면 박스로. 예, 라면 박스로 금고 만들어 놓고 다이알은 좋은데. 다이알 딱 달아 놓고 이거는 이거 아무도 이제 비밀번호 안 밝혀준다. 아주 적절한. 야,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쪽에 안반이 나쁘고 지하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지하수를 퍼내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뭐 3,000톤, 4,000톤 이렇게 퍼내거든요. 예. 생수공장도 대형 공장. 생수공장도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단 가두기도 어렵고 가두고 나면 밖으로 새 나올 거다. 그럼 새 나오면 어디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이제 좀 새다 많은 게 아니고 다 새요. 왜냐면은 보수공사가 불가능해요. 제가 공문으로 확인도 했는데 보수공사할 계획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콘크리트만 가지고 방을 만드는 건데 지나가는 물이 워낙 많으니까 한 2, 3년 지나면 이 콘크리트로 만든 이 사일로라고 하는 방패장 주변으로 물길이 생기거든요. 그 콘크리트에 금만 가면 안에 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 들어가면 노란 드럼통 그거 납땜 안 돼 있거든요. 바로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금 가면 이제 솔솔솔솔 이 방사능 물이 이제 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하수를 양남면, 양북면, 그다음에 간포읍 이 세 개 읍면 지역 주민 15,000명이 지금 먹고 있는 물이에요. 이 먹는 물 지하수를 먼저 오염시킨 후 그다음에 아마 동해바다로 나갈 거다.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분명한 상황이니까 제가 원자력 안전기술원에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방패장 물에 잠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잠기는데요 라고 답이 왔어요. 금 가면 그 안에 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들어가는데요 하고 답이 왔어요. 그럼 방사능 새지 않아요? 했더니 새거든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답을 한 기관 이름이 뭐라고요?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로 바뀌었죠. 옛날에 교과부 산하였는데 대전에 가보면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긴 그 박사님들 바글바글 많은 기관이 있어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답이 거기서 그렇게 물 답이 들어가고 왔어요. 예, 굉장히 솔직하게 샌다. 예, 그렇게 답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샌다. 그런데 안전하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다 세는데 뭐가 안전합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계산식이 하나 왔어요. 계산식을 보니까 피폭량을 계산을 했는데 피폭량 계산할 때 항상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이 뭐냐면 그 안에서 방사능이 굉장히 천천히 새 나갈 거다. 그래서 그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바다로 나갈 거다. 그러면 동해바다에 있는 그 무한대의 물에 희석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약간 오염이 되긴 하겠지만 그걸 잡아먹었을 때 우리 국민이 피폭되는 양을 보면 기준치 이하다 이거예요.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어쨌거나 방사능 기준은 지금 이제 대장균은 이제 그렇지만 방사능은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하기 때문에 기준치는 필요해요. 그 비교하기 좋고 관리 기준으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 다른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냥 합의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관리하고 한수원하고 합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의학적인 그 근거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경주 쪽 언론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거기서 토론회도 이제 그 경주 케이블 TV에서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 케이블 TV 그 토론회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1년 이상 제가 졸라서 우찌우찌 했는데 다른 언론은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시청률 거의 안 나오는 케이블 TV에서만 토론을 해서 사실 경주 시민 중에서 아는 분들은 알고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경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실패했고요.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실패했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양남면, 양북면, 간포까지 지하수가 다 오염되고 그렇죠. 그 문무대왕릉 있는 그 앞쪽으로 전부 해양이 오염되게 되면 그럼 경주는 사실상 반쪽이 날아가는 건데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쪽은 전부 이제 오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공사는 중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봐도 중지돼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경주 사시는 분들 경주만이 아니죠. 그 일대가 이제 경주가 되면 포항이니 울산이니 다 위험하죠. 경주 시내보다 울산 북구가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울산 북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뭐 사실 포항도 거기 내려가면 바로 해안 쪽 전체인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하여튼 뭐 그래서 포항에 안 내려가고 내곡동으로 가려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런 꼼수가 야 그런 꼼수가 덕실마을도 그렇게 되면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도 못 가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후쿠시마 때문에 뭐 오사카는 갈 계획이 없을 거고. 예, 그러면 갈 때가 내곡동이 좋은데. 내곡동 안 되면 저기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 또 좋은 데 있으시니까. 두바이 그 월드 아일랜드나 그 팜비치 이런데. 아니 거기 말고 요번에 아랍 에미리트 핵발전소 짓는 그 옆에. 그 옆에. 예. 각하께서 내곡동을 집착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네.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경주, 포항, 울산 여기 사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경주에 지금 공사 중인 방패장 왜 벌써 5년 넘게 6년 넘게 지금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는지 그렇죠. 이거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여기 이걸 다 집어넣고 이제 라면 박스로 금고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고 그 굉장히 비싼 다이알 키 달아가지고 안전하다. 아무도 번호 모르게 해놓고 용접 납땜해버리고 그걸 위에 신문지로 덮어놓으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 저공비행 6회 동네에서 틀어놓고 어르신들에게도 좀 들려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저준위는 좀 그렇게 되고 있고. 고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고준위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2016년까지인데, 올해 이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지금 현재 개정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 경북 지역에 지금 경북도가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또 이렇게 연구시설을 유치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재처리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유럽 정치인들께서는 이 핵무기 재처리, 우라늄 농축,
이런 걸 이제 한국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핵주권. 핵 주권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그 몇 년 전 연찬회에서 모든 국회의원께서 핵주권론 책 읽으시고 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정몽준 의원 같은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이 현대 계열사니까. 예, 또 그리고 일본도 우라늄 농축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그거를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는 그 논의가 올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전소 문제로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용 핵연료 재처리는 이후에 이제 그 한반도 평화 문제나 또는 핵무기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결정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중저준위 폐기물의 위험성만큼이나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관도 문제고, 이거를 재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제 저희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재처리 반대인 거죠. 그냥 이것은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쪽 핵산업계에서는 이거는 재활용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죠. 네. 재처리한 다음에 다시 핵연료로 쓰는 거죠.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재처리가 핵무장으로 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첫 단추예요. 예, 맞습니다. 첫 단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사람들 논리는 북한도 핵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갖자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본도 핵 못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럼 뭐 삼천리 방방곡곡 전부 다 핵으로 이제 뒤집어지는 화약고가 되는 건데, 그런 생각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새누리당은 핵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핵 발전과 그리고 핵 무기, 뭐 재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죠. 지금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각하의 계획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각하를 욕만 하지 말고. 그렇죠. 정확하게 그럼 그에 반대한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해야죠. 근데 정부가 비겁한 것이 지금 삼척하고 영월에 두 곳에 이제 그 핵발전소 영덕하고 삼척 두 군데 이제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경부 장관에게 아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폐기해 가는데 왜 우리는 또 추가로 더 짓겠다는 거냐고 얘기하니까 일단 두 개는 짓되 이제 지금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이제 1차가 완료되는 게 이제 올해니까 내년부터 이제 2차가 시작되니까 2013년도에 가서 폐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이걸 지어 나갈지를 그때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말이 그렇지. 내년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결정할 거라면 지금부터요. 그렇죠. 내년에 지을 것도 아닌데 그거는 한참 나중에 지을 두 곳을 지금 발표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뭐 핵을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핵과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것 좀 설명을 해보시죠. 핵 안보 정상회의. 핵 안보 정상회의. 이게 또 지금 또 각하가 국제회의를 좋아하시는 우리 각하께서 또 유치를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3월 26일. G20 세대에 이어서 G20은 핵 세대가 등장합니까? 20개 국가 정상이 오는 건데 이거는 50개 국가 정상이 모이는 거고 3월 26일 날 1박 2일로 열립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 열립니다. 코엑스에서 똑같이 열리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핵 안보 정상회의입니다. 근데 이게 핵무기의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핵무기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유할 핵무기를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래서 핵물질 통제, 해서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것들을 테러리스트에게 뺏기지 않고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처음에 얘기를 한 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땡겨 받은 거지 않습니까? 선언만으로. 최초로 외상으로 그어서 노벨상을 지금 받아라는 건데 답을 했는데 핵무기 폐기와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미지근했어요. 그 상태에서 무언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조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회의를 2010년도 워싱턴에서 했고 2차 회의를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각하께서
우리가 갖고 오겠다. 근데 이게 그 내건 것은 핵 안보를 내걸었지만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이제 그걸 내걸었지만 사실은 핵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 핵 발언권 높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더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전 수출을 강국이 되겠다. 핵으로 우리 산업을 중흥시키겠다. 우리 돈까지 빌려줘가면서 수출하던데. 공식 9대 행사로 핵산업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전 세계 핵발전소 건설하는 업체 CEO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핵안보 회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각하께서는 세일즈의 기회로 핵 비즈니스 회의. 비즈니스 회의가 가장 큰 목표인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에 다들 막 이렇게 탈핵으로 간다 이럴 때 우리는 정반대로 그래서 저는 역주행뿐만 아니라 과속주행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고 있는 거죠. 다들 탈핵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각국에서 이제 특히 영국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부자들 세금 올리고 이제 위기를 갖다가 돌파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회 양극화를 줄이겠다 해서 그 소득세를 갖다가 뭐 연봉 3억 이상이면 소득세 50%를 인상했어요. 그 절반 세금으로 내라.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부자 세금 감세를 했잖아요. 아주 용감하죠. 부시가 마지막 그 해에 부시가 2006년 이후로 이제 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이 안 먹힌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해빙 정책으로 바꾸고 중국 그 일본도 바꾸고 영국도 다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2008년에 이제 취임한 이 대통령이 또 그의 육자회담에 여러 나라들하고 달리 우리만 또 강경 일변도로 갔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핵을 버리고 있는데 또 핵으로 한몫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무슨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에 대한 모독일 수는 있는데 청개구리가 기분 나쁘지. 그렇죠. 청개구리가 뭐 핵 가지고 장난치는 청개구리 봤어요? 비유할 동물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은 후쿠시마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하고 나서 전 세계 핵발전소 80개를 수출에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개도 지금까지 못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세일즈 기회가 있으면 세일즈 해보려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는 것도 보면은 그 실제로 건실한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돈을 우리가 다 꿔줘. 돈도 꿔줬고 적자고 그 문제 생기면 우리가 전부 다 그 피해 떠안게 되고 이게 다 지금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폐기물도 뭐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자 보는. 하지만 물론 뭐 건설사는 또 어떻게 또 건설사에 돈 벌겠죠. 돈 버는 거죠. 뉴타운 하면 주민들은 망해도 뭐 건설사 시행사들이야 돈 벌잖아요. 시행사는 돈 버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영덕에 핵발전소를 또 만든다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 영해잖아요. 영해. 거기가 이제 말이 포항이지. 엄청 영덕이나 마찬가지예요. 덕신마을이라는 데가 바로 근처거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성, 우리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하는 거라면 제2무의 사절을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덕신마을로 가시는 게 답이죠. 살기 좋은 고향마을 가꾸기. 이래서 핵발전소 하나 끼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형님도 같이 가야 됩니다. 형님이야 딴 데 가실 때가 있는데. 그게 또 뭐 갔다 나오면 만기 출소하면 큰 갔다 나오시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상당히 한 2시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핵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각 주요 정당들이 아직도 이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입장들을 안 내놓고 있어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짓겠다 이렇게 발걷어 붙이고 나와야 비로소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핵 마피아들이 숨어서 압력만 하고 있고. 압력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제 오늘 쭉 다뤘고 향후에 또 한 번 뭐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이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경주 방패장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더 한 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또는 다루었으나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핵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 김익중 교수님과 이현석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죠. 예, 김익중 선생님부터. 예, 그럴까요? 일본 핵사고 난 걸 보니까 한 방에 갑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일본이 아마 국군이 기울 거라고 저는 거의 자신 있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은 탈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저는 통합진보당 지금 2040년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좀 땡겼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방패장 문제는 정말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말이 나오다 말았습니다만은 전력 요금 문제, 전력 체계, 에너지 절약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관보 정상회의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건 사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하고도 겹치는 문제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주까지를 포함해서 한 7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0일 날 서울과 부산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서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11 1주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추모 행사 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는 당연히 통합진보당도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 3월 10일 행사를 크게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로 탈핵이 나갈 수 있는, 탈핵이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약간 끔찍한 느낌이 좀 드는데, 노 대변인께서는 어떠셨어요? 예, 우리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핵이 안전하고 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부터가 사실 극복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숨어 있는 돈 발견하신 얘기를 했지만은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전기요금의 3.7%를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죠. 그걸 가지고서 기금을 만든 것을 가지고 1년에 100억 이상씩 써가면서 이제 원자력이 좋다라는 거짓말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게 해외도 보내고 이게 여러 가지 마피아들의 어떤 활동 자금이나 다름없는 식으로 이제 이 돈이 쓰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위원회로 이 위원회를 바꿔놓겠다. 그게 오늘 우리 통합진보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안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안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이제 얘기가 덜 된 게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정책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국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강 사업을 갖다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이 정부가 결국 3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34,000개라고 자기들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독일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면서 2007년도에 재생에너지 가지고 만들어진 일자리가 24만 개예요. 그리고 2020년이면 40만 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이 위험천만한 핵 발전을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에도 아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으로서 또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도 이 환경산업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마무리할 거는 없고요. 그냥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돌려서 2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대체로 우리 핵발전의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오늘 큰 이슈들은 짚어졌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오늘 다룬 문제들 중에 한두 가지를 특별히 뽑아서 더 심층적으로 토론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마무리하면서 신재생에너지니까 되게 좋은 걸로 느껴져요. 그런데 각하께서는 이 신재생에너지마저 이상한 그 삽질로 바꾸시는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그 얘기 못했죠. 시화호 시화호 조력 발전소 만들어지고 나서 시화호는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될 거지만 거기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 강화 쪽에 또 만든다고 그러고요. 제일 큰 데가 지금 가로림만입니다. 이 태안
서산 태안 앞바다요. 네, 그렇죠. 여기 엄청난 사이즈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거 진짜. 그 조력 발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재생에너지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중력의 법칙으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면 완전히 서산 태안 앞바다가 쑥대밭이 됩니다. 생태가. 그렇죠. 그런데 과감한 삽질을 이제 바다까지. 예. 아니, 강으로 그게- 모자라서. 가로림만. 예. 연관된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발전 차액 지원 제도로 해가지고, FIT. 네. 예, 이게 뭔가면 이제 뭐 아파트 지붕 같은 데다가, 네. 옥상 같은 데다가 이제 태양광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그게 시장 가격보다 좀 비싸니까, 이제. 한전에서 사주죠. 한전에서 그거 갖다가 이제, 좀 높게 사주는 건데, 이 제도를 없애고 의무할당제로 바꿨는데, 그 본질은 뭐냐? 본질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대규모 큰 기업들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말이 신재생 에너지지만 사실은 또 환경 파괴 등 지금 말씀하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등 이제 그런 이제 좀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로림만도 현대건설이 하나 혹시? 그렇게 예정돼 있다고 봐야겠죠? 이 현대건설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조력발전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발전소라고 흔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하면 댐을 쌓는, 뚝을 그렇죠. 쌓는 공간. 바다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원래는. 보를 쌓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조력댐이라고 지금. 그러는군요. 예. 강에다가 보 만드는 걸 부족해서. 바다에다가. 입지가 조력발전소를 하기에 천연 입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를 통해 가지고 일부러 물기를 그렇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전기는 외국에서 100% 수입해오고, 뚝 쌓는 이것만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큰 인천만 조력 같은 경우에는 건설 공사비만 2조 원이 넘어갑니다. 다 뚝 쌓는 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가로림만의 경우에도 병이 이게 생기는 모양이 이게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가장 호리병의 입구 부분을 뚝을 쌓는 거죠. 그러면은 이 뚝을 쌓으면 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호리병 전체가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갯벌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서산에서부터 과천까지 걸어서. 그날 엄청 추웠어요. 제가 기자회견하는데 갔었는데. 예. 진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싸우고 계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강화도에는 2개나 짓고 있어요. 그렇죠.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모도하고 이쪽도 하나 짓고 그러는 거죠. 밑에 영종도 쪽도 하나 예. 짓고 2개 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삽질이 강바닥을 다 파헤치고 나니까 파헤칠 데가 없어서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맞습니다. 해양 삽질 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우리의 각하.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좀 이제 무언가가 좀 바뀌어서 이제 이런 거 좀 계획 좀 스톱시키고 다시 원래적인 의미의 소규모 분산형, 그리고 자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돼야죠. 자연 속에 좀 숨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군데 많이 지으려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갯벌을 막 매립해가지고 태양광 판넬 쫙 깔아버리고 또 뭐 산 반 뚝 잘라가지고 위에다가 풍력 발전기 꽂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전혀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업의 삽질화. 네. 그러니까 담배 끊고 끊는 까지는 좋은데 담배 끊고 사탕 또 이렇게 입에 물고 다니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서 올 4월 총선에서 싹 갈아치워가지고요. 5월 말에 5월 31일 날 19대 국회 소집되면 제일 먼저 이 강과 바다에서 삽질하고 있는 이 장관들 해임 결의안부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하고요. 이 바다에서 하는 삽질에 대해서도 지금 빨리 견제구를 날리고 맞습니다. 경주방패장 문제 국정조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척하고 영덕도요. 예. 그 주민 90% 가까이 이제 찬성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은 후쿠시마 이전에 한 여론조사예요. 후쿠시마 이후에 여론이 달라졌거든. 사실은 여론조사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투표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도 투표도 안 했죠. 안 하고 후쿠시마 이후에 달라진 어떤 민심을 반영이 안 됐다는 이 탈원전 정책을 저희가 통합진보당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민주당과 정책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권 연대 협의를 하면서 정책 협의부터 해야 되는데
요즘 민주당이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협상 대표들을 만나서 탐색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대표들이 만나서 주요 정책부터 합의하고 이 정책들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야권 연대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러고 실무자들한테 줘서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저희가 빨리 야권 연대를 위한 정책 협의를 열어야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야권의 공동 공약으로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승리하면 곧바로 이 방향으로 입법들을 해나가고 그렇죠. 이번 대선 12월 대선에서도 연합해서 승리하면 곧바로 정부 계획부터 바로바로 정부 차원에 수정하고 이렇게 한 작업들을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총선에 임하고 대선에 임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느냐? 깔때기 좀 돼야 돼. 통합진보당이 요새 지지율이 너무 낮게 여론조사에서 나온다고 아주 그냥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방송 들으시고요. 집으로나 핸드폰으로 여론조사 전화 오면 꾹꾹 참고 기다렸다가 통합진보당 이름 나올 때까지 누르지 말고 제발 계시다가 그 바쁘다고 뭐 2번 나왔을 때 바로 누르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안 됩니다. 이 점을 좀 간곡하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좀 잘해보겠습니다. 저공 비행도 좀 더 활발하게 사방 돌아다니고 오늘은 핵발전 마피아를 찾아서 야 우리 오늘도 꽤 다녔다. 뭐 대한민국이 곳곳에 있는 마피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이제 짓밟히는 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뒷면에도 마피아는 있다 이제. 맞습니다. 핵발전 마피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마피아들께서 모든 것에 웅크리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탈담배 금연하셨잖아요. 탈담배, 탈마약, 탈사탕, 탈핵, 탈핵. 담배 끊어도 소용없다. 탈핵하지 않으면. 담배 끊으면 무슨 소용이야. 방사능이 툭툭 나오는데. 그렇죠. 방사능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각하만 드십시오. 자, 이제 우리 두 분, 우리 김익중 선생님과 이현석 대표님, 이제 청취자들께 작별 인사 짤막하게 한 말씀씩. 당부의 말씀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탈핵이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핵 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에너지는 매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는 진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안들입니다. 매일 쓰는 전기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좀 꼭 생각하시고 선거에도 투표에도 참여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김익중 선생님. 그 핵은 일단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핵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길고 긴 이 핵 마피아를 찾아서 우리가 오늘 한 길고 긴 탐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핵마피아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마무리 말씀은 우리 노회찬 소신남의 이 마지막 멋진 카피를 끝으로 오늘 저공비행 6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7회에도 어딘가에 있는 마피아를 찾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